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품주와 광산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네.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이상 빠졌고 S&P 500 지수가 이제 1900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지부터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도 1900선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의 낙폭까지 고려한다면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증시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주식시장 보시면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 유럽 지금 플러스로 나오죠. 오늘의 하락분을 또 고려한다면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머징 국가의 대표 국가들도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만 이런 흐름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채권금리 흐름을 보시면 선진국은 거의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채권시장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양상이었다면 이머징 마켓은 전반적으로 지금 모두 급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크레딧물에서 이머징 마켓,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자산들에 대한 경계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환율 시장 쪽에서 보면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최근에 좀 불안하다고 언급되었던 국가들의 환율은 달러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데 비해서 그냥 스스로 붕괴되고 있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달러가 강해서 다른 통화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통화 자체가 스스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이머징 마켓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데, 역시 무너지고 있는 통화는 예전에 야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었죠.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고. 지금 현재 자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통화들은 달러가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디서 멈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중심으로 외환 리스크 움직임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적정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변동성이 극도로 달해서 지금 시장에 이제 또 변곡점일 가능성,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EMBI 스프레드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거의 2009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거의 위험이 극에 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EMBI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온 건 몇몇 이머징 국가들이 부도위기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미국 시장 내 변동성 지수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분명히 평균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극에 달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국면이면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양상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그 핵심 지표는 뭐냐면 시장이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정상 궤도 내에 있느냐 중요한데, 지금은 그 경계선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경계선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시장의 조정에 대한 저점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빠졌을 때의 저점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이 분명히 싸다라는 것은 알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사야 되는 시점이라는 건 누구나 인지할 수 있어도 바닥에 대한 인식, 저점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의 바닥을 논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반전의 모멘텀이 없다면 현재 시장의 변동성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논하기 어렵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그렇다면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장세 속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군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업종 보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 것이 바이오 종목이죠. 아까 이제 이준희 앵커 얘기했던 헬스케어 업종은 대형 제약주까지 포함하니까 오늘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스닥 시장에 있는 그 제약 바이오 쪽은
뭐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바이오 업종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2주간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뭐 추세 이탈은 말할 것도 없고요. 2주간 나타난 하락이 거의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업종이 이만큼 떨어지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꺾이는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미국의 고밸류 업종,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가을철 낙엽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고밸류 종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이 2004년도에 이제 94년도에 금리를 올릴 때 이런 때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고밸류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고밸류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고밸류 업종에 대한 경계감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바이오주들. 그렇다면 국내의 고밸류 업종들도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고밸류 업종,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과 국내 바이오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진 양상인데요. 오늘 뭐 국내 시장의 제약주들도 불보듯 뻔하죠. 다 밀릴 것은 뭐 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여도 단기적으로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지난 힐러리 클린턴의 사례에서도 확인해 봤다시피 정치인 한마디에 폭락하는 게 바이오 종목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제약주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고 규모도 많이 커졌지만 과연 글로벌 제약사들 시가총액이 100배, 1000배 차이 나는 그런 제약사들과 과연 경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M&A의 대상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국내 제약사가 그만큼 뭐 대단하다, 신약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약들은 해외 유수의 제약사들도 모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뭐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 만큼 뭐 국내 제약주 불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국내 업종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일부 미디어 관련주들 굉장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스러운 국면이죠. 그나마 컨텐츠 뭐 이런 쪽이 매수세가 살아있어서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밸류 업종이 국내 증시에도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조정 가능성은 뭐 열려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고성장주들이 이익 신뢰도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고성장한다는 그런 증거라도 계속 보여주면 조정받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 BSI로 추정한 기업 실적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기업 실적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BSI로 측정한 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하향 국면인데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위의 상방향을 지금 측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양쪽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이번 3분기 실적도 과연 이익의 신뢰도가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추정 실적은 오히려 3분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과연 누가 맞을지는 결과물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도 높은데 이 신뢰도마저 떨어진다? 과연 주식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고밸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장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가격을 불문하고 일단 파는 것이 정석이다라는 얘기를 벌써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뭐 의견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에 와서 더 담아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더 담지는 말고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내에서는 정말 이익 신뢰도를 지켜가고 있거나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덜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그래도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빠질 대로 많이 빠진 상품이나 그리고 광산주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엊그제였습니다. 이 유럽에서 글렌코어의 주가가 30%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업황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부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불거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렌코어 폭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평소에 거래가 이제 1억 주 정도 수준을 유지하던 이 글렌코어가 어제 오늘 이틀간은 2억 주가 넘는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망할 것 같아서 이제 거래가 폭증한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또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또 거래가 폭증하는 양상입니다. 어느 정도 변곡점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곡점이 산업의 변곡점이냐 주가의 변곡점이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산업의 변곡점은 아니고 주가의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영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글렌코어도 최근에 바닥을 모르고 지하 10층까지 판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낙폭이 거의 60%에 달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대형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글렌코어라고 하는 종목이 1년 새 60%가 빠진 것은 무슨 의미냐? 기업이 망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부채 감축하겠다. 있는 자산 팔아서 부채를 감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거의 기업이 최악의 국면을 살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준비는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들이 지금 부채만 줄이면 과연 산업 자체가 좀 돌아올 수 있느냐. 지금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쯤 올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고요. 다만 주가의 저점은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연일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아직까지 턴어라운드 할 만한 그 정점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품주들,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특히 우리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즉 중국의 공급 과잉이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언제쯤 올라가느냐, 또 모멘텀 측면에서는 AIIB를 기점으로 하는 중국의 1대1로가 어떻게 추진이 되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출량을 따낼 수 있느냐, 이런 모멘텀들을 앞으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들 종목 보고 싸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아까 이제 이준희 앵커도 이 질문에 모두에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고밸류 종목만 조정받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밸류 종목군들도 지금 좋지 않다. 저밸류 종목이냐? 과연 그럴까요? 준비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국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렌코어를 포함한 글로벌 대부분의 광산주, 소재주들의 밸류에이션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글로벌 종목들과 지금 거의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ROE가 높은 고라이언 정도가 고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저평가다? 아니다라는 거죠. 글로벌 동일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저평가로 인해서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가장 달콤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 종목을 저평가로 사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황과 동일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면별로 봤을 때도 글로벌 수요가 안 살아나고 있죠. 중국의 구조조정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격을 반전시킬 만큼의 강력한 상황은 아니죠.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그 외 선박, 건설 이런 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 여러모로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철강업종에 대한 소재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매력 있는 종목이 있겠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들고 가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반토막 나신 분들에게 지금에 와서 팔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 종목을 정말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니라면 오히려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들 종목은 당분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에도 좋고 투자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배당을 조금 주는 종목이 낫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배당을 많이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 1%든 0.5%든 배당을 주고 안 주고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배당을 주는 종목, 그리고 최소한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골라서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황이 나아지기도 어렵고 마땅한 모멘텀도 없습니다. 오늘 미국에서의 체사피크 에너지도 15%가량의 인력 감축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비용을 줄이면서 얼마만큼 더 버텨낼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도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하겠습니다.